자,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억지로 눌러서 대출금리 낮췄는데 기준금리 소폭 인하한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떨어질까요? 계속 누르진 못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요, 현재 대출금리는 현재 기준금리에서 최고로 내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지금 금융채 금리가 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대출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봅시다. 보시면요, 이때가 지금 가계대출 3.75죠. 지금이 4.96. 근데 기준금리 차이는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1.75일 때죠. 1.5에서 1.75. 지금 3.5예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시중금리 역시도 한 2% 가량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1.2% 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거 자체가 정부에서 지금 억지로 눌러가지고, 심지어 이 시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금리가 눌렸죠.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보이실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대출금리는 이제 뭐 대출 기준금리가 있죠.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다. 예를 들어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는 코픽스 금리죠. 이런 거에다가 추가로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높이는 건데, 이 가상금리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을 건데요, 요게 지금 다 뗐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져요? 기준금리 떨어지는 만큼 채권금리에 반영이 돼서 그만큼 정도밖에 안 떨어질 거다. 왜? 누를 만큼 눌러놨고, 좀 예금금리 내릴 만큼 내려놨어요? 예금에서 돈 더 빠지더라도 채권으로 흘러가서 채권금리를 더 낮춘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SJ은행에서 이렇게 금리를 나타낸 건데, 이게 지금 금융채 금리가요, 4월 29일 기준 3.5에서요 3.5,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날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금융채 금리가 뭐예요? 금융채가 뭐예요? 국채는 뭐예요? 국가에서 내준 채권이라면 금융채는 금융시장에서 내준 채권이죠. 이 금융시장에 있는 채권이 금리가 올라간다. 즉, 예를 들어서 만원일 때 1%면요 1100원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2%면 1200원으로 갚아야 되고 3%면 1300원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만원을 3%로 빌렸는데 시중에 2%로 풀 수는 없죠. 자산사업가도 아니고 은행도 돈 벌어야 되는데, 즉 금융시장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만큼 이자를 내면서 빌려오는데 너네한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이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선 지금 누를 만큼 눌렀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여파가 안 좋은 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왜? 예금금리가 올라가야지 예금에 돈을 넣고 딴 데다 돈 안 쓰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올라가야지 딴 데다 돈 안 쓰고 대출부터 갚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데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가 계속 누르지는 못한다. 이것도 보시면은,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이제 8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자, 유류세 지금 보면은 유류세 인하도 생각을 해봅시다. 왜 갑자기 유류세 인하 이야기를 하냐? 유류세 인하는 왜 한 거예요? 유가가 폭등하니까.
유가가 폭등해서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러면은 유류세 인하가 언제 종료되겠어요? 유가가 안정되면. 근데 지금은 유가가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이 됐죠. 70달러에서 한 75달러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가가 안정이 돼도 지금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을 한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물가 때문이죠. 왜? 물가가 유류세 인하 종료하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테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지표가 나오면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요걸 막고 싶은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물가가 지표가 어느 정도 잡힌다. 8월쯤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히는 건 거의 안 잡힐 텐데, 물가도 이제 CPI가 있고 근원 CPI가 있듯이 얘가 잡히는 기미가 난다 하면은 유류세 인하는 종료 또는 점진적 종료가 들어갈 거죠. 얘는 별로 안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은행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금리,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은행 압박을 정부에서도 계속 누를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 첫째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인데, 인하하는데 왜 계속 눌러? 아 그래, 대출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금금리 왜 자꾸 눌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은행 건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언론에서 정부 편을 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간 게 뭐냐, 은행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낳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은행에게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행이 희생하지 않았다. 사실 코로나 때부터 은행이 희생을 많이 했죠. 다행히 그게 은행한테는 수익으로 다가왔는데요. 희생을 하면서 밀어주는 게 뭐예요? 지금 화재3 적용 시점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이유가요, 은행이 희생했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 부분도 연체율에서 빼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왜 연체율에서 빼겠어요? 연체율인데, 연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은행권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 1금융권은 그래도 여력이 되니까 희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2금융권은 여력이 안 되니까 희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왜 축소하거나 중단을 했겠느냐. 그거를 계속 저축은행에서 희생하면 저축은행이 무너지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기니까 너네가 좀 호황이니까 너네가 좀 희생해, 이게 되는데, 금리 인하기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자도 줄어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은행 건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억제되었던 가산금리 부분이 요것도 계속 억제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가산금리가 없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기에는 금리를 더 낮춰서 경쟁할 때 가산금리를 깎아가면서 경쟁을 하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반대죠. 금리 인상기에는 어때요? 부실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산금리를 높여가지고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가산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부실대출을 줄이고, 혹은 부실대출이 생겨나는 리스크에 대해서 다른 수익을 더 벌어들여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럼 내려갈 때는 반대죠. 내려갈 땐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가산금리를 서로 낮춰가면서 금리 인하할 때 시중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건데, 가산금리가 없어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생각하셔야 될 게,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냐. 지금 3.5%죠. 자, 여기서 동결한다고 칩시다.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눈치 보고 원달러 환율 1340원 또 올라갔죠, 주말에. 근데도 미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만 보면서 환율 1400원 안 됐으니까 금리 안 올릴 거고, 인플레이션이랑 관련 없이 금리 안 올릴 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고 있는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을 풀어서 생겨난 인플레이션. 그런데 그게 안 잡히고 있는데 얘를 막 갑자기 막 2%나 혹은 뭐 1%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급격하게는 안 내려요. 내리더라도
뭐 내년 돼봤자 내년 돼도 한 3%대는 유지할 거고 내후년 막 내후후년 막 이쯤 돼야지 막 2%대 이렇게 겨우 나오는 건데 만약에 그 전에 이게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위기가 터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얼마?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정부에서 떨어뜨릴 부분을 이미 다 떨어뜨려야 한다. 지금 떨어뜨릴 수 있는 한계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갑자기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될 것이다?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하 폭이 빨라요. 아까 그래프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5.64까지 갔다가 지금 4.96까지 떨어졌어요. 5.64부터 4.96까지 떨어질 동안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갔는데 시중금리는 역행을 하도록 만들었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 수준이에요? 자, 우리 이때가 1.75였죠? 1.75에서 1.25까지 떨어졌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1.25에서 0.5까지 떨어졌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즉 지금 막 기준금리 1%포인트 이상 떨어진 효과를 이미 내고 있어요. 시중에서 빠르게 올해 들어서. 그런데 기준금리 1%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세가 올라가든가요? 매매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든가요? 막 매매 반등했다고 막 난리치고 있죠. 반등을 했는데 왜 매물이 계속 늘어요? 이게 어딜 봐서 반등장이에요? 하락장 도중에 일시 반등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 상황처럼 영향을 거의 못 주고 있어요. 왜?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출 한도고. 그래서 DSR이 기준금리 0.5일 때 DSR이 거의 한 54, 55% 이 정도 나왔었죠. 지금 60% 정도고. 여기서 걸리는데 금리 좀 낮춘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얼마나 크게 가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요. 아, 금리 인하하면 집값 오를 거야. 이게 얼마나 허망한 망상이냐. 바젤3를 취소해가지고 DSR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은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집값 오를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